안녕하세요. 법무사 강다. 오늘은 이혼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민법과 가사소송법에 따르면 이혼 절차로서는 협의이혼 절차와 재판상 이혼 절차 이렇게 두 가지 절차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협의이혼 절차에서는 관할 가정법원에 주민등록지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협의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를 제출하시면서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 증명서와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출하시고 신청서를 제출하시는 분의 주민등록 등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또 이때 이제 미성년인 자녀나 임신 중인 자녀가 있다면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도 함께 제출하셔야 됩니다. 이때 가정법원에서는 이제 협의 이혼에 대한 안내를 하고 그 안내를 받으신 이후에 1개월 또는 3개월의 숙려 기간을 거치시고 법원이 지정한 기일에 쌍방이 함께 출석하셔서 협의 이혼 의사 확인을 받으시면 협의 이혼 의사 확인 등본을 법원에서 받으셔가지고 시구업면 사무소에 가서 이혼 신고를 하시면 이혼 신고를 하시는 걸로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협의 이혼 절차에서는 물론 당사자 간의 재산 분할이라든가 위자료에 대한 협의가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은 법원의 심판 대상, 가정법원의 심판 대상은 아니고 다만 협의 이혼 절차에서 작성된 양육비 부담 조서는 향후 강제 집행의 권한이 되는 효력을 갖게 됩니다. 재판상 이혼 절차는 이 역시 관할 법원에 이혼 조정 신청서나 이혼 소송 신청서를 이혼 소장을 제출하는 것으로 절차가 시작이 되는데요. 우리 가사소송법은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조정 이혼 절차를 먼저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정이 불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바로 소송 절차로 진행되기도 하는데요. 재판상 이혼 절차에서는 통상 이제 위자료 청구나 재산 분할 청구가 함께 있게 되고 하나의 절차에서 함께 다루어지게 됩니다. 물론 양육과 친권에 관한 사항은 필수적으로 재판상 이혼 절차에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우리 법은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로 6가지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사유에 해당할 때만이 재판상 이혼 절차의 회부가 가능하게 됩니다. 이 6가지 사유는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있거나 또는 악의적인 유기가 있거나 배우자나 배우자의 직계 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거나 또는 자기의 직계 존속이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또는 기타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인데요.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있거나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이 두 가지의 경우에는 그러한 사유가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거나 또는 그 사유가 있었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이 또한 재판상 이혼이 불가하게 됩니다. 재판상 이혼 청구가 불가하게 되기 때문에 협의 이혼 절차로 가시는 것은 별도고요. 그리고 이제 배우자의 부정행위인 경우에는 안 날로부터 6개월, 있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경우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해서 사전에 동의한 적이 있거나 또는 사후에 용서했다면 이 또한 재판상 이혼 청구 사유는 되지 못합니다. 위자료 때 이제 재판상 이혼 절차에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는 위자료 청구의 상대방은 배우자뿐만 아니라 제3자도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시부모나 장인 장모 또는 배우자와의 부정행위를 한 자 등이 위자료 청구의 상대방이 되겠습니다. 재판상 이혼 절차에 따라서 위자료에 대한 그런 심판이 확정되게 된다면 그 위자료 청구권은 강제 집행의 권한이 돼서 향후
위자료를 제때 지급하지 못했을 경우에, 판결 확정 이후에도 위자료를 지급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그 위자료 채권을 집행권으로 해서 상대방의 재산에 대한, 부동산에 대한 강제 경매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또 이제 위자료는 손해배상으로서 가능한 것이고요. 이제 만약에 재판상 이혼 절차에서 위자료에 대한 심판을 받지 않으신 경우라면 이혼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위자료 청구를 하지 않으시면 시효 소멸하게 됩니다. 보통 재판상 이혼을 하시는 경우에는 위자료 청구나 재산분할 청구가 시효로 소멸되는 일은 잘 없는데요. 협의 이혼을 하시면서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라면 이혼 이후에 위자료는 3년 이내에, 또 재산분할 청구는 이혼한 시점으로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시면 시효로 소멸하게 되는 것에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자료가 금액이 통상 별로 크진 않은데요. 위자료에 관해서 이제 세금 부담이 있는지 이것도 또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위자료를 받으신 분이 증여세나 소득세를 내시지는 않고요. 위자료를 지급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이제 위자료를 부동산으로 받으신 경우라면 그 부동산으로 위자료를 받으신 분은 지방세법에 따라서 취득세를 납부하셔야 되고, 위자료로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신 분은 소득세법에 따라서 양도세를 납부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양육비가 이혼 이후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제 이혼 절차에서 법원의 심판을 받아서 양육비 부담조서가 작성되면 이것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서 나중에 집행권원이 되는데요. 특히 이제 우리 법제 하에서 이제 최근 가사소송법 개정이나 양육비 이행관리원의 신설 등을 통해서 양육비가 제대로 지급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육비는 통상 보면 이제 그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지급 대상이 되는 미성년 자녀의 연령이 높을수록 많고, 또 양육비를 지급하는 자의 재산 상태 또는 급여 수준에 따라서 또 급여가 많을수록 또 양육비가 많이 책정됩니다. 200만 원, 300만 원 되는 경우도 있고요. 미성년 자녀가 영아이고 또 양육비 지급자의 급여 수준이 낮은 경우라면, 월 소득 수준이 낮은 경우라면 50만 원대에서 결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양육비가 제때 지급되지 않는다면, 양육비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양육비 이행관리원에 양육비 직접 지급 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저는 이 제도가 아주 훌륭하다고 생각하는데, 양육비 직접 지급 명령이라는 것은 양육비 지급 채무자가 급여 생활자인 경우에 양육비 채무자인 양육비를 지급해야 될 사람에게 정기적으로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고용주가 직접 양육비 채무자의 양육비를 지급해야 될 사람의 급여에서 양육비를 공제해서 그 고용주가 직접 양육비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아주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이제
양육비 이행관리원에 재산 명시 신청, 재산 조회 신청, 또 양육비 담보 제공 명령 신청, 양육비 이행 명령 신청, 압류 명령 신청, 주심 명령 신청, 정보 명령 신청 또는 감치 명령 신청까지도 가능하고요. 또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다고 이제 소명된 경우에는 최대 9개월 이내에서 양육비 이행관리원이 한시적이지만 양육비를 긴급 지원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이혼을 둘러싸고 이제 위자료나 재산 분할 못지않게 참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걸 빠뜨렸는데요. 이제 재산 분할을 염두에 두고 계신 분께서 이제 이혼 소송 절차를 진행하시는 경우라면 소송 절차 이전에 보전 처분을 해두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보전 처분으로는 가압류와 가처분이 있는데요. 상대방의 이혼 소송에 상대방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라든가 임대차 보증금, 급여 채권, 예금 채권에 대한 이런 것들에 대한 채권 가압류가 가능합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이혼 소송이 종결된 이후에 재산 분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거나 위자료를 지급받지 못하는 사태를 미리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은 별로 유쾌한 주제가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혼을 하시게 된다면 최대한 본인의 복리나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한 많은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